주식신발은 오늘 주제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매서웠던 크립토 윈터, 2023년 크립토 스프링 도래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썸 리서치 이미선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크립토 윈터,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이 겨울이라는 말이죠. 사실 지난해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코인 시장, 여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대형 악재들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혹한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비단 가상자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연관된 간접적으로 또는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앞서 제목처럼 크립토 순환시대입니다. 지난해 2022년에 이 가상자산 시장의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2022년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가 되면서 예. 위험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2022년 연초에 가격이 46,000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6,0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1년 동안 65%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전고점 대비로는 이제 74% 이제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2년 5월에는 일단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잊을 수 없죠. 네, 완전히 이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루나라는 코인은 이제 자체 발행한 코인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어디서 이제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코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플랫폼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이용 가치를 가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잃게 되는 계기도 됐다고 보는데요. 이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1달러에다가 가치를 고정을 시켜두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달러로 가치를 고정시키는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그만큼 이제 달러를 우리가 보유고로 갖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게 1달러보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매수를 해서 가격 올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이 가격을 다시 또 1달러를 고정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담보 없이 말이죠. 네, 담보 없이 진행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던 테라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결국 퇴출이 되는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글로벌 2위 기업인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요. 130여 개 정도의 FTX 계열 기업들이 같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FTX가 발행한 이제 FTT라는 FTT라는 이 자체 발행 코인이 이제 담보대출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또 자체 발행된 코인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들은 이제 적절하게 규제 도입이 결국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명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글로벌 거래소들이 파산한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발행을 하는 어떤 코인 발행 재단이라던가, 그 다음에 크립토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 어떤 서비스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정보 공개 그리고 접근성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저브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23년부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지, 이 생태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규제의 어떤 가이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크립토 순환 시대를 겪었던 2022년 잠시 돌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센터장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던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그 루나 사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의 사건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11월에 FTX 거래소 파산 이야기까지, 이런 요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그야말대로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재를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 사실 지난해 돌아보면 가상자산에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유명인들의 전망이 다 엇나갔어요. 그 전설적인 벤처 투자라고 하던데 팀 드레이프, 이분은
25만 달러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 뭐 윌리 우 10만 트위터 팔로우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죠. 이분도 뭐 10만 달러 예측했는데 결국 16,000달러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이 빗나갔던데 주요하게 작용했던 가장 큰 돌발 변수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돌발 변수는 저는 FTX 파산이나 테라 루나 사태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사실 거래소 파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변수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가격 전망을 했을 때 2021년에 가격이 워낙 이제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2022년에도 이어질 걸로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인 금리 수준도 더 높아진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에서 작용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FTX 파산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뭐 예상치 못했던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거 컸죠. 네, 컸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내가 어떤 코인을 이제 매입을 해서 내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 토큰을 이제 알고 보니 마음대로 이제 매수 매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있었던 사례들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도 사실 부재했던 걸로 이제 이번 FTX 사례에서 알려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발행했던 이제 자체 발행 코인 FTT라는 토큰을 통해서 이제 계열사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네. 또는 이제 이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숨겨진 레버리지들이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돌발 변수가 되면서 생각지 못하게 약세장이 길어지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비트코인의 그 긍정적인 전망들이 모두 다 빗나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FTX 파산에 대한 변수 한 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음대로 써버린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많이 잃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많이 가격이 내려간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신뢰도 많이 잃었다는 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올 한 해에도 이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고강도 긴축의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정말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투자가 이 침체는 장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의 이 하락세 올해도 계속 뭐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올해 1분기 정도까지 있을 것 같고, 네. FOMC 회의가 이제 2월하고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물가 상황들을 보면 2월, 3월에도 금리 인상은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bpc 4.5%까지는 4.5%에서 5%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그래서 기준금리는 5% 정도에서 올해 3월로서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경기 침체 자체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고, 또 그것이 이제 수요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깊어지게 되면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더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명분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될수록 금리 인상을 더 진행되기 어려운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이제 1분기 정도가 되면 종료가 되는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단 끝났다라는 인식이 되고 나면 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마찬가지로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뭐 횡보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회복되는 구간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 빠르면 3분기 정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023년 3분기 정도 해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3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서부터는 가상자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중에 이게 추가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이제 리플이 증권성이 있다 없다라는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증권성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면은 이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러면 이제 증권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를 변수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이 이길지는 저희가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이거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성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 어떤 자산의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제3자들이 모여서 자금을 모아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성의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여기에 해당이 다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SEC 쪽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쪽에서는 투자자와 리플 간의 명시적인 컨트랙트 이런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리플이 한번 어떤 이 전자 통화로서 한번 인정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리플을 포함한 알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고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당연히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상하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그동안 이제 스테이킹됐던 이더 물량들이 네. 이제 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뺄 수 있게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게 된다면 일부 이더리움 물량 출회가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1분기에 가격을 조금 추가로 낮출 수도 있는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변수로는 네. 그 달러 체제에서 이제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들이 이제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강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미국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실질적으로 전환이 이제 현재 지금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나면은 이제 고용이나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인식과 함께 가격이 반등하는 이제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비트코인을 일단 결제 수단으로 좀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아마 조금씩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강세 재료가 이제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보면 일단 1분기 중에 초에 넘어가야 될 변수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조금씩 금리 인상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인식 그리고 실제 인하까지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코인 시장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인 쪽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게 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리고 사실 뭐 앞서 저희가 말을 했던 FTX 사태도 있었고 요새 뭐 주요 거래소들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세계 최장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크라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 시장에 설수를 한다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본에서 지금 크라켄은 이제 철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뭐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좀 배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코어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철수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개별적인 상황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거래소들이 다 철수를 하거나 사이즈를 줄이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바이낸스가 일부 작은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래소 간의 어떤 경쟁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거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뭐 약세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크라켄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라켄이 일단 철수를 하고 나면 그동안 크라켄을 이용했던 일본 고객들은 뭐 바이낸스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켓 시어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FTX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FTX 파산 이후에는 거래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 수준이나 요구 수준이 아마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거래소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는 어떤 거래소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 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어떤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이나 이런 시타델이나 이런 미국 금융기관들이 합작으로 또 거래소를 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소들은 대상이 리테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시작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테일 고객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여기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투자를 늘리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거래소가 단기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들이 합작해서 만든 거래소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소 안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좀 우려감이 듭니다. 소위 큰 손들을 고래로, 그리고 반대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세우라고 이야기하면 뭐 지갑에 1비트코인 미만 이 정도 적게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고래는 요새 계속 팔고 네. 새우만 매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손들이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한 우려감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사실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을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심리적으로는 지금 다 취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1,000개 이상 네.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수는 실제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제가 2개를 준비했는데, 네. 그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숫자를 지금 지금 나오는군요. 네, 노란색으로 선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가격의 흐름하고 일치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중간쯤에 2018년 이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네. 그때를 보면 가격은 상승을 했고 이 노란색 선은 또 이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갭이 확 벌어졌던데요? 네. 그리고 저 때도 이제 저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2019년, 20년으로 가면서부터는 가격이 이제 횡보를 하는데 또 이제 이 숫자는 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가격하고의 어떤 일관된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적게 갖고 있는 지갑, 네. 이제 1개에서 9개 갖고 있는 이 지갑 수는 지금 바뀐 그림을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꽤나 이 가파르죠. 네.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파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네. 1,000개 이상 사실 갖고 있는 지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중은 적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쵸? 액수고, 이렇게 갖고 있으려면 정말 뭐 쬐끄만 거래소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지갑의 가능성이 높고, 예. 그 다음에 채굴업자일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이제 채굴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는 채굴업자들일 건데, 일단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하고 유럽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네네. 매도도 하고, 그 다음에 채굴기 기계도 정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 아까 봤던 첫 번째 차트에서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량이 적은데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그 아까 제가 초기에 또 말씀드렸던 그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합법화하는 어떤 방안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게 12월에 이제 서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5월부터 한 11월까지 이제 브라질 안에서 이제 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비트코인 숫자가 적지만 이제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지갑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해서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일치될 때도 있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지금 어쨌든 보여지는 현상은 채굴의 어떤 채상성은 많이 나빠졌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의 매도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소수의 어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어떤 저변이 넓혀지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지갑은 확실히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비트코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적게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수는 늘어났으니까 이용자의 저변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야 굉장히 크다는 건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실 테고 이 비트코인이 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끝이야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비관론도 있고 네. 아니다 뭐 4년 주기로 상승장 뭐 또 살아난다 이런 뭐 긍정적인 시관 낙관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강세 재료를 뭘로 보냐, 그리고 네. 약세 재료를 뭘로 보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강세 재료를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가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이제 남미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조금씩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나라의 상대 무역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저변이 넓혀진다라는 거를 장기적인 변수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이제 본다면은 당장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도 더 진행될 수 있고 또 저희의 전망이 만약에 틀리면 금리 인상이 좀 더 길게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가격 변수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의 하반기 정도에 나선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하반기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로 갈수록 가격의 수준은 지금보다는 이제 높아져 있을 걸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라질 등에서 점점 더 많은 남미의 나라들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고 맞물린다면은 이제 강세의 재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관련된 뭐 기술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뭐 처리 속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기술과 함께 뭐 접근성도 그리고 가상자산의 가치도 상승한다고 봐야 될 텐데, 자, 향후 가상자산의 기술 확장, 네. 지금의 침체기를 이겨낼 만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가상자산 기술 확장은 사실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크로 유동성 부분이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사례 같은 경우를 되돌아보면 2022년에 이제 수수료를 낮추고 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머지라는 업데이트가 실제 진행이 됐고 이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는데도 사실상 가격은 뭐 오르지 못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다 알다시피 뭐 FTX 파산 그리고 뭐 유동성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레버리지로 성장했던 것들이 이제 꺾이면서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한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확장 자체만으로 이제 가격의 반등을 예상하기에는 조금 장기적인 재료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어떤 유동성이라는 부분,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에서 점차 이제 이용도가 전방위로 늘어날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재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확장도 기술 확장이지만 실제적으로 남미 사례를 계속 또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때 이럴 때 좀 더 긍정적인 단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웹 3.0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지난해부터 사실 요즘에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웹 3.0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를 1.0, 2.0, 3.0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요거 좀 체크 포인트 좀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으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웹 1.0은 이제 PC 기반으로 단순하게 개인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하는 이런 인터넷 공간이 이제 웹 1.0이었고, 그 다음에 웹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 그리고 모바일로 이제 진화하면서 서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공유가 가능한 인터넷 공간.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웹 2.0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네트워크 안으로 다 모든 데이터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거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던가 뭐 이제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그곳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다 모여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는다거나 뭐 이런 수요들이 사실상 웹 2.0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들인데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지만 사실 그 데이터 자체는 중앙에 있는 서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에 어떤 걸 올렸는데 그런 게 유튜브의 정책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트위터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트위터에서도 트위터가 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계정을 영구 삭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발언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사실상 기업에게 있었고 사실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거든요. 네,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내가 관리하는 네.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뭐 어떤 아이템을 벌었고 했다가도 게임 회사가 어떤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그 아이템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도 이제 어떤 중앙의 어떤 데이터들과 권한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이제 웹 3.0이라는 개념인데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웹 3.0은 이제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웹 2.0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또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은 콘텐츠가 삭제가 되면서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웹 3.0 안에서는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킹 안에다가 그것을 모아놓는 거 아니라 개인 간에 사실상 다 공유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해킹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누가 누구 것을 이제 삭제할 권한 자체가 뭐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게 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삭제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변경한다거나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이 올린 어떤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리고 이것이 보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는 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어떤 플랫폼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점차 공존하는 형태로 가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수요가 느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웹 2.0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웹 3.0이라는 장점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들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3.0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개인 대 개인 간의 소통이나 개인 대 개인 간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들이 훨씬 많이 활발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곳에 모여서 기업의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 분업화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다라면 그게 어떤 예전에 어떤 우리가 일자리의 어떤 형태라고 했다면 웹 3.0 하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두 명만 모여서 그냥 사이트를 만들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붙이고
하면 사실 언제 어디서든 자기 사업이 다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물류의 어떤 거래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훨씬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1인 창업자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뭐 조용한 퇴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사실상 조용한 퇴사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이 회사가 아니라 사실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온라인에서 뭐 어떤 물건을 판다거나 아니면 디지털화해서 어떤 크리에이팅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가능해지고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활동들도 점차 많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웹3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이제 모아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이 될 때 개인 정보나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 해결하는 어떤 또 방안과 논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새로운 개념이죠. 웹 3.0이 그리는 미래 앞으로의 좀 모습들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규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디지털 자산법 요 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2022년에 나왔던 이제 발의됐던 법안이 네. 이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그리고 디지털 상품 거래법 그리고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 이제 세 가지 법안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상품 거래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시세 조작의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좀 더 감시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들도 제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법안들이 이제 논의되는 부분들이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누가 어떤 감독 관할을 가질 거냐 관련해서 이제 SEC와 CFTC 그러니까 상품 시장을 이제 관리하는 CFTC 쪽에서 이제 관할을 둘 건지 아니면 증권을 관할하는 SEC가 관할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계속 이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이제 점차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CFTC 쪽에서 관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 같고 뭐 어느 쪽이 사실 근데 관할을 하든지 간에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거래소든 가상자산 상품을 다루는 어떤 서비스 업체든 좀 암묵적인 사실 규제 수준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좀 자체적인 규율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국내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올 한 해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의 전제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반등할 수 있는 전제는 네. 저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네, 그것이 이제 2023년이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의 전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재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 등에서 무역 결제 대금으로 BTC가 사용될 가능성, 네. 그리고 브라질이나 남미 같은 나라에서 이제 BTC 이용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비썸 리서치 이미선 센터장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식시장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혼란의 시기를 좀 맞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이미선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